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 주식회사 청수에 근무를 하고 있는 장일헌이라고 합니다. 3학년이면은 몇 학번이시죠? 저는 환경공학과 8호 학번입니다. 여기 환경공학과 1회고요. 보니까 뭐 정진영 교수랑 동기이기도 하고, 저는 여기서 석사까지 하고 현대중공업에 이제 취업해서 다니다가 이제 일본에서 학위를 하고 돌아와서 지금 청수라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리크루팅을 하고 신입 사원들 뭐 면접도 보고 막 이렇게 할 때 저희 같은 회사가 뭘 하는지를 갖다가 모르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도 자기가 어떤 보는 눈높이가 있으니까 그런 데서 오는 괴리감 때문에 사실 입사를 했다가 뭐 아주 단기간에 그만두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잘 적응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 같은 회사가 뭘 하는지에 대해서 좀 파트를 몇 개를 좀 나눠봤는데요. 저희는 이제 정식 명칭으로 하게 되게 되면 이 청수라는 회사는 환경 전문 공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게 범주에는 건설업으로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디 건설 현장에 시공만 하고 노가다만 하는 그런 회사는 아니고요. 뭐 R&D부터 시작해서 설계, 시공까지 이제 다양한 일을 하는 회사인데, 그래서 저희가 제가 요 테마를 정할 때 저희 회사에서 실제로 겪었던 건데, 어떤 하나의 기술을 개발하고 그 기술을 갖다가 회사에 어떻게 적용을 하고 그걸 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갖다가 좀 한번 엮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얘기할 내용은 이제 주로 멤브레인인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폐수 처리 기술이 보면은 다양한 세대를 거쳐서 정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100년, 뭐 200년 가까이의 그런 기술을 가지고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최근에 보면은 여기 보면 이제 3세대라고 해서 약간 그래도 기간적으로는 좀 지났지만은 좀 멤브레인 기술이 한 80년대 이때부터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산업에 적용을 되는 그런 부분은 최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멤브레인이라든가 이제 고도 산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회사에서 어떤 주력인 기술로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기존의 어떤 프로세스들이 되게 복잡하고 좀 약간 좀 효율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높지 않은 걸 갖다가 간단하면서 효율을 갖다 고효율을 낼 수 있는 그런 쪽을 하다 보니까 이제 멤브레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그죠? 이렇게 이제 이 기술들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멤브레인 보면은 국내에서 멤브레인을 갖다가 만들기도 하고 저희들이 자체 기술을 적용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뭐 멤브레인 기술은 뭐 선진국 대비 거의 한 90% 이상 아니면 동등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미량 오염 물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적용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보통 좀 잘 봐서 한 80% 이렇게 보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설비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돈이 많이 들고 어떤 메인테넌스라든가 그런 쪽에 이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실제 적용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그걸 갖다가 한번 적용을 해보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뭐 멤브레인을 갖다 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저기 이제 마이크로플로라고 이제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배울 때 물리화학적 처리나 이런 거 배울 때 응집 침전 해보셨죠? 근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하면은 멤브레인으로 대체를 할 수 있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응집 침전이라는 게 그 원리가 어떻습니까? 파티클이라든가 그런 입자가 있으면은 이는 입자를 갖다가 이렇게 가만히 두면은 잘 가라앉지 않죠, 그죠? 저 어릴 때 보면은 비가 막 오게 되면은 마당에다가 이렇게 다라이 막 갖다 놓고 있지 않습니까? 물 받고 그물도 쓰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보면은
시간을 두고 이렇게 보면은 밑에 모래라든가 이렇게 깔아앉거든요.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침전인데, 응집 침전은 뭐냐면은 약품이라 어떤 기술을 써가지고 그걸 갖다가 뭐 하루 만에 깔아앉은 걸 갖다가 20분 만에 깔아앉히는 그런 게 응집 침전이죠, 그죠? 그렇게 해서 폐수라든가 어떤 하수 속에 들은 입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빠른 시간 내에 제거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보면 효율적으로 쉽게 말하면 잘 깔아앉는 경우도 있지만은 잘 깔아앉지 않거나 서로 잘 엉켜붙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침전을 하더라도 이제 침전지에 대해서 오버플로 돼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것 때문에 수질 기준을 초과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이게 효율 자체가 이렇게 변하기도 하고요. 어느 정도 이제 레인지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저희들은 어떻게 하면은 좀 그런 것들을 다 해서 고효율을 만들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인데, 대부분 보게 되면은 이제 응집 침전에서 제거하려고 하는 타켓이 보통 보면 중금속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중금속들이 보게 되면은 pH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용해도가 다르고 또 이게 침전되는 그 농도라든가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pH가 다 있는데, 이걸 갖다 어느 하나에 맞추려고 하다 보면은 다른 물질들의 제거 효율이 낮아지고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중금속을 제거를 할 때 응집 침전을 이렇게 했을 때 아주 내가 신경을 써서 잘 처리를 했을 때 보게 되면은 뭐 구리 농도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그죠? 보통 한 0.2에서 한 1.5 ppm 정도의 농도가 남는데요.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침전을 하고 난 다음에 여과까지 하게 되면은 한 0.05 잘해도 보통 한 0.5 정도의 이게 남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게 우리가 어떤 지역이라든가 내가 쓰려고 하는 물질이라든가 방류하는 구역에 따라 가지고 이 물질을 갖다가 내가 0.1까지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수가 0.5가 나오게 되게 되면은 그 처리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더 낮추기 위해서 이제 멤브레인을 적용하게 되는데, 멤브레인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뭐 RO도 있고 UF도 있고 MF도 있고 NF도 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은 아주 쉽게 말하게 되면은 어떤 포화가 있는데 이 포화보다 큰 사이즈의 파티클은 이 포화를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걸리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제거를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막을 갖다 이렇게 쓰다 보게 되면은 이 포화라든가 걸렸어, 아니면은 비슷한 사이즈가 거기에 딱 이렇게 걸려서 생기는 그런 막 오염 현상을 갖다 우리가 파울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파울링이 많이 생기고 이렇게 작은 중금속 입자들 아주 입자가 작기 때문에 이걸 갖다 작게 하려고 하면 포화 사이즈가 더 작아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걸 갖다가 막 사이를 통과시키려고 하면은 압력을 더 많이 걸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펌프도 고압 펌프로 가야 되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조절하면은 더 쉽게 잘 이용할 수 있느냐, 그걸 갖다가 이제 착안해 있는 건데,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응집 침전 막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요, 입자의 크기가 이제 고분자 응집제라든가 이런 걸 써가지고 입자끼리 뭉쳐서 좀 크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보통 보게 되면은 한 10마이크로 이상, 한 100마이크로 이렇게 크게 해야지 이게 중력에 의해서 깔아앉게 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 입자의 크기들은 보게 되면은 더 작습니다. 근데 RO라든가 이런 걸 써서 아주 그냥 0.01 UF 써서 더 작게 하다 보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 파울링 현상이라든가 이 막을 갖다가 사는데 비용도 비쌀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럼 굳이 이렇게 작은 포화를 쓸 필요가 없이 좀 큰 포화를 써가지고 한 2마이크로라든가 이런 적정한 사이즈의 걸 사용해서 제거를 하게 되게 되면은 약품이라든가 이런 비용이 더 적게 들지 않겠느냐, 그리고 처리도 더 쉽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점에 착안을 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튜블러 멤브레인을 갖다가 이제 써서 이제 그 입자를 제거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응집 침전에서 이런 뭐 약품이라든가 또 고분자 응집제 같이 쓰고 막 이렇게 하던 약품 비용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슬러지도 많이 생기고, 이 약품 우리가 그 무경집제를 넣게 되게 되면은 예를 들어 수산물이 생겨가지고 그죠, 예를 들어 뭐 MOH3라든가 뭐 이런 형태다 보니까 슬러지가 많이 생기는데 이 처리 비용이 되게 비싸요. 그래서 나중에 함수율 한 뭐 한 80 몇 프로, 70 몇 이 정도에서 뭐 경우에 따라 틀리지만은 한 톤당 처리 비용이 한 15만 원,
그리고 또 함유된 물질에 따라서 50만 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내가 처리를 하고 나서 생기는 슬러지를 갖다가 처리하는데 또 어마어마한 비용을 갖다가, 그래서 제가 현재 지금 컨설팅 하고 있는 울산의 모 업체 같은 경우는 이 슬러지 처리 비용만 1년에 50억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약품을 조금만 쓰면 어떨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금속 입자들이 pH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농도가 틀려지니까 이 pH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뭐 NaOH라든가 소스케라든가 CaOH2라든가 이런 걸 써서 pH를 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약품만 줄이더라도 충분히 그는 비용이라든가 유지 관리비를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막분리 공정을 쓰는데, 근데 막분리 공정은 또 뭐냐면 아까 말했다시피 포화 사이즈가 작으면은 파울링이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또 포화 사이즈가 작다 보면은 플럭스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을 통과하는 유량을 우리가 플럭스라고 하는데, 이 플럭스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내가 1000톤을 처리해야 되는데 플럭스가 작으면 멤브레인이 엄청 많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제 포화 사이즈도 좀 크면서 어느 정도 플럭스도 확보하고 중금속이나 이런 것도 잘 제거하는 그런 막을 갖다가 개발해서 사용하면 어떻겠냐라는 게 그거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튜블러 멤브레인, 일반적으로 뭐 스파이럴 완도형도 아니고 할로 파이브도 아니고 약간 포화가 굵은 거죠. 이렇게 큰 대롱 같은 걸 통과시키면서 하는 멤브레인을 갖다 개발했고, 그러다 보니까 응집 침전을 하려면은 물이 들어와서 약품을 넣으면 반응조가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약품이랑 반응하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반응조가 커야 되고, 이걸 깔아앉히려고 하는 침전조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이제 면적이 넓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게 크기가 뭐 아파트 베란다에 정도 넣으면 되는데 하루에 한 200톤 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면적도 아주 줄이고, 그런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걸 우리 회사가 개발을 했어요. 개발을 했는데 이걸 갖다가 팔아야지. 그래서 이제 때마침 이게 뭐지? 그래서 이제 뭐 부산에 있는 모모 회사에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제 무슨 구청에서 나와가지고 수질 검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생태 독성, 생물학적 처리할 때는 생태 물배력을 키워가지고 해서 생태 독성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태 독성이 기준이 임대 4.9가 나온 거예요. 그 쉽게 말하면 잘못하면은 이 폐수 처리장을 갖다가 폐쇄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러면은 근데 지금 응집 침전을 하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새로 어떤 처리장을 갖다가 정설하거나 할 수 있는 면적이 없는 거예요. 공장이 워낙 오래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걸 갖다가 한번 적용을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구리가 많이 나오는 회사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제 보니까 공정폐수에서 구리 농도가 한 24.4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생물 처리에서 미생물들에게 독성을 미쳐가지고 이제, 근데 이걸 갖다가 응집 침전으로 하니까 한 4.6 정도로, 아무리 잘 처리를 하더라도 4.6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적어도 한 1.0, 0점 얼마대로 떨어뜨려야지 생태 독성이 커버가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런 테스트를 갖다가 진행을 합니다, 회사에서. 그래서 뭐 저희들이 시공하는 회사라서 뭐 검하는 건 아니고 이제 연구소에서 이런 테스트를 거쳐가지고 실제적으로 이런 뭐 FECL3라든가 이런 뭐 그죠 무영집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써서 이렇게 이제 테스트를 하니까 지금 구리 농도가 한 0.1 정도까지 이렇게 떨어뜨려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걸 했을 때 멤브레인이 있으면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멤브레인을 갖다 하다 보게 되면은 이 오실레이션 커브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유량이 이렇게 유가가 되더라도 막이 점점 막히면 떨어지다가 다시 역세를 하거나 하면 다시 올라갔다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세정했을 때도 제 효과가 나오느냐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테스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회사에다가 저희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기존의 응집 침전이라든가 이런
조건이 있으면은 어떻습니까? 응집침전을 하다 보면 약품 주입조가 있고 반응조가 있고 침전조가 있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이걸 갖다가 여기다가 그런 반응조들을 갖다가 다 없애고 마이크로플로라는 아까처럼 그런 멤브레인 공정을 탁 넣게 되게 되면은 면적 부분들도 다 해소를 할 수 있고 저기도 농도도 구리를 갖다가 충분히 1ppm 미만으로 줄여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기존의 응집 침전 공전을 하게 되게 되면은 여기 보시다시피 고분자 응집제도 넣어야 되고 무경제도 있고 침전조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 슬러지가 나오면 농축조가 있어야 되고 또 침전조 자체가 이 오버플로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여과기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 pH 조정조라든가 이런 설비들을 갖춰야 되는데 저희들은 이런 공정들을 갖다가 이 멤브레인 공정 하나로 하게 되면은 현재 응집 침전을 했을 때 이 정도 나오는 농도를 이렇게 줄여들여서 독성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저희 회사가 그 회사에 제안을 한 거죠. 그래서 제안을 할 때 약간 안정적으로 처리 효율을 갖다가 나타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는 거랑 그 다음에 공정 자체를 최소화해 가지고 면적을 갖다가 최대한으로 줄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약품을 갖다가 현재 사용하는 게 뭐 한 달에 1,000만 원이 들어가게 되면은 200만 원으로 줄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제안을 가지고 그 회사에다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면적도 기존 설비 대비해서 이 정도의 면적 한 4분의 1 이상을 줄여들고 그죠. 그래서 이런 플로우를 갖다가 이제 저희들이 제안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테스트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설비 하나를 갖다가 넣고 아까 말하는 80톤 그 면적을 갖다가 이걸로 처리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제안을 하는 건데 그래서 저희 회사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제안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시설을 했을 때 돈이 얼마가 드느냐를 갖다가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멤브레인 한 개가 얼마인데 이걸 갖다가 꾸몄을 때 배관이랑 사람들의 노임이 얼마고 이걸 다 들어갔을 때 예를 했을 때 예를 들어 10억이 듭니다. 라고 제안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하는 일의 대부분이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유지비가 이렇게 했을 때 얼마가 듭니다. 라고 했을 때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거는 이제 저희랑 경쟁사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왔는데 저희는 이렇게 처리를 하고 면적도 여기는 한 15.6m, 7.81m에 저 설비를 넣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저희들은 요 설비에다 요 면적에다가 넣겠다고 이제 제안을 하게 되게 되면은 그 회사에서 처리 효율도 괜찮고 돈도 적게 들고 그리고 유지비도 적게 드니까 안 할 이유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해서 이제 그걸 영위를 하는 거죠, 회사를 갖다가. 그죠? 그래서 우리 같은 회사가 제가 일을 하는 걸 갖다가 기술을 개발해서 적용시키는 걸 갖다가 좀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저희들은 회사 내에서 직원들을 볼 때 뭐 엔지니어 이렇게 하지만 직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사원, 대리, 과장 뭐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도 직급을 이제 바꿔가지고 뭐 매니저라든가 아니면 프로라든가 뭐 이런 걸 이제 쓰려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통틀어 저희들을 갖다가 이제 엔지니어라고 얘기를 하고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일을 갖다가 엔지니어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 회사를 소개할 때도 환경 전문 엔지니어링 회사 이렇게 조금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환경 전문 공사업 하니까 어디 뭐 노가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 회사가 하는 일이 많은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어느 부분을 얘기했냐면은 여기에 포함된 일부분이랑 그 다음에 여기에 포함된 일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일은 뭐 보기 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기본적으로 설계라는 부분이 있죠, 그죠? 설계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제품을 설계를 하게 되게 되면 이걸 만들려고 하다 보면 자재라든가 이런 게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뭐 컴퓨터를 한 대 만들면 보드도 있어야 되고 쿨러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있듯이 그 하나하나의 가격을 다 뽑고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는지를 다 해서 하나의 PC가 됐을 때 금액이 얼마라는 걸 갖다가 저희들이 뽑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전에 뭐가 들어간다는 건 설계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면은 이제
대충 한 150만 원 정도가 들면은 TC를 한 대 조립할 수 있겠구나라면은 각각의 자재를 다 구입을 하고 이걸 조립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인건비가 또 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계산을 다 하는 거죠. 다 하고 이렇게 해서 인건비랑 이렇게 다 합쳐가니까 한 170만 원 정도 들면은 고객에게는 저희 회사에 이윤을 붙여서 예를 들어 200만 원에 제시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 나머지 30만 원에 그걸 가지고 회사도 운영을 하고 직원들의 월급도 주고 뭐 보너스도 주고 등등 그런 일들을 갖다가 다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사를 하게 됐을 때 이제 공사를 하게 되면은 저희 하는 일은 만약에 삼성전자에서 어떤 공장을 짓는다 이렇게 하면은 거기가 뭐 반도체 메모리를 만드는 공장이다 하게 되면은 이 공장을 지었을 때 이게 공장 규모가 어느 정도고 뭐 처리 프로세스가 어떤 게 들어오니까 폐수에 예를 들면은 대기도 합니다. 그렇게 폐수량이 어느 정도 발생하겠구나. 그다음에 그 폐수에는 어떤 물질이 들어있겠구나. 이런 걸 갖다가 판단을 해가지고 그러면 도대체 뭐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하지? 그러면 뭐 처음에 응집을 하고 후단에 멤브레인을 넣고 뭐 아니면 뒤쪽에 소독까지 하거나 이런 공정들을 갖다가 저희들이 테스트를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 공정이면은 충분히 가능하겠구나라는 걸 갖다가 이제 판단을 해서 이제 그때부터 설계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설계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분들을 했을 때 도대체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를 다 산출을 하는 겁니다. 다 산출을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회사에다가 제안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제안을 하게 되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의뢰를 하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 설치 공사를 하고 그래서 어떤 프린트를 갖다가 완공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운전이 제대로 되는지 정말 내가 설계했을 때 그 처리 효율이 나오는지를 갖다가 판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문제가 없으면은 그 삼성전자 직원들에게 이제 운전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켜주고 넘겨주고 나오는 게 저희들이 일인데 그래서 설계부터 시작해서 제작하고 설치하는 요 부분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EPC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어떤 회사는 이제 이걸 갖다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테넌스까지 넣어가지고 EPCM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는데 저희 회사는 일단 여기까지를 갖다가 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R&D 같은 경우는 아까 조금 전에 그런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뭐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연구도 하고 논문도 찾아보고 테스트도 하고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실험하고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갖다가 계속 반복해서 이제 하게 되는 경우죠. 그래서 이제 그는 했을 때 그런 결과를 가지고 이제 나가서 파이로 테스트 같은 것도 해봅니다. 이렇게. 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물 클러스터에 있는 장치고, 요거는 이제 최근이 아니고 몇 년 전에 이제 중국에서 대기 쪽을 했을 때 중국에서 농산물이 많으니까 농산물을 많이 집화를 해놓으면은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 악취를 제거할 수 있을지를 갖다가 테스트를 하고, 오종 같은 경우 저희 우리 연구원들인데 차에다가 장비를 싣고 나가서 또 테스트를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설비가 하면은 여기서 제거하려고 하는 물질을 충분히 제거를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판단이 서게 되게 되면 일단 파이로트라든가 이런 걸 운영을 합니다. 컨테이너에다가 이런 장비를 넣어가지고 테스트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다 오케이가 되게 되면은 사무실에서 설계를 하는 거죠. 저걸 갖다가. 파이로트는 하루에 한 10톤 정도밖에 처리를 못 하는데 실제로 한 1000톤 정도 된다. 이렇게 하면 도면을 그리거나 각각의 세부. 이거는 뭐냐 하면은 저희들이 전체 공장에 있는 도면이 되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대기 처리장이라든가 이런 게 요 면적 안에 설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걸 갖다가 세밀히 하게 되면은 이런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저희 회사에 입사한 지 한 1년 반 정도 된 그 신입사원에 컴퓨터를 이렇게 보니까 있지 않습니까? 걔가 하는 일들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여러분들이 나는 보통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회사 입사해서 저는 뭐 설계를 하고 싶습니다. 너무 막연한 거죠. 설계라는 게 앉아서 도면을 그리고 이걸 설계라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사실 현장을 모르고 현장이 어떤 상황이고 어떤 설비가 나오고 이걸 모르게 되게 되면은 설계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덕터가 이렇게 딱 되게 되면은 이게 앉아서 그리는 게 아니고 현장의 공장에 가서 이 덕터가 지나가는 길을
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반도체가 좀 많이 이제 메인이다 보니까 CR룸 같은 경우는 있으면은 CR룸의 바닥에 있는 것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 높이가 낮은 데는 이렇게 기어 다녀야 되거든요. 그럼 그걸 갖다가 다 기어 다니면서 그걸 갖다 파악을 하고 이렇게 해서 도면을 완성하는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지금 보시면은 뭐 조직도도 만들어야 되고, 공사를 하게 되면은 하루에 뭘 했는지도 일부도 내야 되고, 보고도 해야 되고, 서류부터 시작해서 뭐 장비가 들어오면 이걸 넣으려면 크레인이 들어오면 크레인부터 시작해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또 직원들이 보면 이제 그 일하는 현장에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 사람들의 건강에 이상이 없는지 신체 검사했는 결과를 받아가지고 체크도 해야 되고 등등 이런 일들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들어와서 설계를 하고 싶다. 그럼 설계를 해라라고 얘기를 해서 모두 사무실에 앉아서 이렇게 설계를 하는 줄 알았더니 갑자기 이제 현장을 보내는 겁니다. 그 현장에 가게 되면 내가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럼 뭘 하냐 하면은 장비가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은 안전봉 같은 걸 들고 뭐 들어오면은 막아주고 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한 며칠 하다 보면은 내가 하려고 하는 거는 이게 아닌데 이제 찾아옵니다. 이렇게 제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근데 대부분이 그렇듯이 어떤 그런 기본적인 그런 것들을 갖다가 내가 모르면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지금 한 입사한 지 한 1년 반 정도 되는 직원들이 어느 정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있으면 요 부분이 완공되게 되게 되면은 또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도면이라든가 이런 수정해 놓은 걸 갖다가 매일 팔로우 해야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이 나가면은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시공업체. 근데 이거는 뭐 건설회사도 그렇고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이제. 근데 요 대부분이 아니고 이제 요 파란 옷을 입은 사람이 이제 저희 직원이고요. 나머지들을 여기도 보면 저희 직원들이 있으면 나머지 직원들이 있으면은 현장에 나가게 되면은 일이 좀 빡세요. 보통 여러분들 일반 회사 출근 시간이 몇 시로 알고 있습니까? 9시. 8시 한 50분 도착해서 커피도 한 잔 마시고 이렇게 하는데 현장에 이렇게 나가면요. 기본적으로 한 6시 반 정도에 도착을 해서 오늘 할 일을 챙기고 서류를 하고 직원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합니다. 오늘은 이런 작업을 하는데 이런 위험 요소가 있다.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고 그다음 TBM을 하고 난 다음에 한 6시 한 50분 되면 다 같이 체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하고 이제 현장에 이제 이런 일들을 갖다가 하는데 저희 직원들은 보면 이런 일들을 할 때 장비가 도둑한 모든 것들을 체크를 하고 지시를 해야 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에 하고 자재가 들어오면 이 자재가 제대로 들어왔는지 사이즈는 맞는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다 하는 게 이제 그래서 아까처럼 그냥 할 때는 뭐 설계는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어떤 플로우를 모르게 되게 되면은 설계를 갖다가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의 대부분은 설계라는 게 도면을 그리고 캐드를 운영하고 뭐 카티아를 쓰고 막 이런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일은 아주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좀 아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면은 이런 여러 가지 뭐 사람들이 다니는 통로니까 비계도 설치를 하고 이렇게 되는데 뭐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는 건 아니지만은 저런 것들이 제대로 설치가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잘 파악을 하고 오늘은 어디까지 하고 이런 것다가 이제 작업들을 마무리해야 되고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면 여기는 이제 LG 쪽인데 LG 옥상에다가 어떤 대기 방지 시설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걸 갖다가 크레인을 써서 올리고 난 다음에 안착을 시키고 그래서 설계해서 만든 제품이 이거고요. 이걸 갖다 올리기 위해서 이런 이제 설비들이 필요하고 대기 설치를 하려고 하면은 가스를 끌어와야 되는 덕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공장 안을 다 돌아다닙니다. 이렇게 막 이렇게 뽑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는 거고요. 설치를 하게 되게 되면은 설치했을 때 마지막으로 준공 도면이라든가 성능이 나오는지 테스트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검수를 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가 하는 부분들을 갖다가 한 봤을 때 우선 수처리 쪽으로 보게 되면 화폐 수처리 시설을 하는데 여기 보면은 뭐
경사판 침전조라든가 폐수 처리장을 기본적으로 건설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공장이라든가 어떤 현장에 따라 가지고 경사판 침전조가 들어가기도 하고 아니면 뭐 디스크 필터가 들어가기도 하고 또 멤브레인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설계를 했을 때 도면을 설계를 하고 했을 때 실제적으로 이걸 하기 위해서 아까처럼 현장에서 그런 일들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설계를 하는 사람들이 이런 현장의 상황이라든가 그게 위치가 어디고 이게 꼭 뭐 지하만 들어갈 수도 있고 1층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처리 장비가 3층에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러다 보면은 이게 어떻게 넣어야 될지 어떤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만약에 아주 큰 그죠 TV가 들어온다면은 문을 뜯어야 될지 창문을 뜯어서 들어야 될지 지붕을 뜯어내야 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갖다가 다 고려를 해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면은 이걸 갖다가 분해를 해가지고 3등분을 해가 들어와서 이 안에서 조립해야 될지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다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이제 폐수 처리장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하지만은 대기 같은 경우도 보면 여러분들 뭐 수업 시간에 배웠겠지만은 스크러버라든가 뭐 총매탑이라든가 흑잡탑이라든가 그런 부분 아니면 EP 집진기 같은 경우 그죠? 집진기 같은 경우는 이게 건물 뭐 몇 층 높이가 되고 아주 크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다 설계를 하면서 이 속에 어떤 장비가 들어가고 언제 들어가고 배관이 어떻게 지나가고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다 고려를 하는 게 이제 설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저희들이 이제 반도체 쪽에서 순수라든가 초순수 같은 부분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멤브레인 같은 것도 많이 쓰고 또 여기다 보면 반도체 같은 경우는 파티클 하나라든가 입자 하나라든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에 대해서 불량률이 매일 좌우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떤 시공을 하고 설치하는 현장 자체에다 보면 뭐 클린룸처럼 있지 않습니까? 음압을 걸어서 먼지가 없도록 그런 데에서 작업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제가 컨설팅을 하는 어떤 회사 이제 5만 평 정도 되는 부지에 있는 도면인데요. 이걸 갖다가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렇게 박스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박스들을 갖다 하는데 이게 요 부분이 보면은 확대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여기에 뭐 대기 방지 시설이 들어가고 여기는 뭐 폐처리장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면서 이거는 만약에 저희 회사가 하는데 이 공사는 다른 회사가 할 수도 있고 그럼 다른 회사랑 서로 간섭 있잖아요. 이 회사가 먼저 배관을 놔놨는데 우리가 이쪽으로 지나가야 되는데 하면 또 잘라야 되고 이런 경우 생기니까 그런 어떤 업무적인 조율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커리어가 쌓이고 뭐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이걸 갖다가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생기고요. 그래서 며칠 전인가 저희 회사 신주현 주임인가 와서 한번 뭐 선배로서 뭐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 여러분들인가요? 대상자가? 아닌가 4학년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컨설팅을 나갈 때 여러분들 선배 중에서 98년생 정도 되는 이제 그 직원이랑 울산에 현장을 나가면요. 여자니까 그래도 이렇게 화장도 하고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근데 먼지가 되게 많은 작업장이에요. 한 5만 평 되는 이 부지를 갖다가 다니면서 각 설비들을 점검하고 뭐가 문제가 있는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아침에 가면은 안전모를 쓰고 고글을 쓰고 또 경우에 따라서 가스가 나는 데는 방독 마스크를 쓰고 안전화에다가 각반에다가 방독 마스크도 메고 이렇게 하는데 하루 종일 그렇게 다니거든요. 근데 저도 좀 처음에는 편익견이 있어 저희 같은 회사에서 지금 우리 여성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처음에는 잘 선호를 하지 않았어요. 에이 그냥 여자가 저 뭐 50m 되는 타워 크레인에 어떻게 올라가 막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이제 후배고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대고 다니고 하면은 다 잘하더라고요. 고소공포증도 없고 그래서 부둣가에 보면은 배가 이렇게 원료를 싣고 도는 배가 있으면은 이 배가 이제 광석을 갖다가 크레인으로 이렇게 떠서 컨베이어 벨트에 올리면은 이게 회사까지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 가는 것과 도중인데 배에서 이렇게 광석을 이렇게 해서
그 컨베이어 벨트 위쪽에 옮기게 되면은 먼지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 먼지를 갖다 제거를 하기 위해서 집진기가 50m 위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계단이라든가 올라가다 보면은 그냥 계단이 아니고 이렇게 워크웨이라고 해서 망으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바닥이 다 보여요, 이렇게. 그걸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막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일도 저희 회사 같은 이런 일을 하는 쪽에 포함되어 있다는 걸 갖다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회사 하는 일을 갖다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회사 소개도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청수고요. 하는 일은 건설업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보시면은 한 60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구성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직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뭐 수질이라든가 대기라든가 뭐 이런 기사 자격증을 좀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보면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이러면서 아까처럼 저희들이 설계를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설계를 했는 부분을 갖다가 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 대해서 안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작용해서, 그래서 산업안전기사라든가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되게 많이 좀 선호를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기사 자격증이라 이렇게 따게 되면은 자격 수당이 이렇게 나옵니다. 보통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기사 자격증 하나당 한 3만 원 정도 자격증이 나오고 최대 9만 원까지 한 달에 이렇게 나오고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뭐 ISO 357이라든가 뭐 이런 걸 갖다 획득했다는 거고 그죠. 저희 회사는 본사는 대구에 있고요. 업력은 한 38년 정도가 됐습니다. 38년 정도가 됐고 38년 되다 보니까 본사 건물이 되게 좀 후져요 이렇게. 그래서 어떤 사람 제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면접 보러 이렇게 왔다가 다시 택시 타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내가 여기서 근무를 해야 되나 이 정도인데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구미에 또 저희들의 회사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경산에는 공장이랑 또 이렇게 자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질량공단에 가까이 있는데 그거죠. 그 다음에 중국 있고, 그 다음에 중국에는 청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는 하노이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파주에 또 저희들이 따로 공장도 가지고 있고 건물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쪽에 들어왔을 때 뭐 연구소를 제외한 어떤 일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저희 회사 현황도 이러니까 어차피 여러분들이 하니까 혹시 저희 회사에 지원하실 분이 있으면은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많이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같은 거 있으면은 좀 시간을 제가 좀 했었는데 질문이 있으면은 뭐라도 좋으니까 질문하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도 예를 들어 전문대학을 졸업하신 분은 전문학사로 들어오는 경우. 그게 뭐 전문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다른 일을 하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 다 저희들은 설계 시공이 메인이 되고요. 그다음 연구소가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는 일은 아까처럼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들, 시공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 들어올 때만 그렇지 뭐 이렇게 일하는데 차이는 없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저희들이 좀 나눌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마다 약간 자기가 잘하는 부분이 있는데 대기 쪽으로 잘하느냐, 뭐 수질 쪽으로 잘하느냐라든가 또 서로 선호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그 사람의 좀 능력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들어왔을 때 좀 약간 저희들도 판단을 하죠. 이 사람이 이쪽에 좀 더 잘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 뭐 순수라든가 초순수 쪽에 일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급여를 물어보셔도 되고 뭐 이렇게 뭐 당등 다. 네. 정원에 비해서 지사가 좀 많아 보이는 이제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일하는 특성상 한 지역에서 일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은 저희들이 이제 구미 쪽에
LG라든가 디스플레이라든가 이런 이제 반도체 쪽에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구미지사 쪽에 저희들이 한 16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사 쪽에 이제 설계하고 시공하는 인원만 따지면 13명 정도가 있고요. 파주에 15명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베트남 법인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해외 주재원으로 나가 있는 사람이 2명이 있고요. 나머지는 현지 직원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국에서 하는 일을 갖다가 베트남에서 베트남 직원들을 데리고 똑같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은 완전히 따로 독립법인으로 해서 거기서 따로 대표이사님도 계시고 직원들 서고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뒤 뭐 경산에 있는 자회사는 뭐냐면은 회사 이름이 다릅니다. 저희 회사 예를 들어 AWENG라고 해가지고 또 별도의 회사가 이렇게 있으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어디에 있더라도 뭐 급여의 차이라든가 그런 거는 있고요. 자회사도 그렇고 다 동등하게 이렇게 똑같은 상황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그걸 갖다가 이제 일의 그 건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매출로 따지면은 저희들이 만약에 400억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수처리 쪽에 한 200억 정도, 200억 조금 못 될 것 같네요. 그죠? 대기 쪽이 한 200억 정도, 비슷비슷한 포션입니다. 근데 저희들은 약간 뭐 공사 규모가 좀 틀려요. 이렇게 대기 같은 경우는 짧은 기간 내에 딱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많고요. 폐처리장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규모가 좀 크고요. 할 수 있는 기간이 깁니다. 이게 공사가 끝나면 끝나는 게 문제고 인허가라든가 이런 문제 다 해야 되는데 대기는 금방 끝나는데 수질은 시운전이라는 게 뭐 기본적으로 3개월 정도라든가 이게 기간이 다 틀리기 때문에 약간 수질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대규모 공사가 좀 많이 있는 편이고요. 대기는 이게 어떤 뭐 패키지랑은 좀 틀리지만은 패키지 형태로 탁탁탁 이렇게 해서 짧은 기간 내에 완수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에 60명 중에서 여직원은 한 9명, 8명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무직 직원 빼고 나면은 나머지 분들은 다 남성이랑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컨설팅이라든가 인허가라든가 약간 그런 쪽에 배치된 인원도 좀 있고요. 기본적으로 업무에서 남녀의 그 구분이랑 차별은 없습니다. 신입사원 면접도 본다고 하셨는데 네. 제일 많이 중요시하는 저희가 이렇게 뭐 대기업이나 이런 거 공채나 이런 것처럼 일정 기간에 이렇게 뽑지는 않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원은 저희들이 한 60명 정도 되는데 공사가 이렇게 많이 펼쳐지고 이러면은 상시 근로자 수가 많을 때는 한 300명 정도 됩니다. 쉽게 말하면은 저희 인원이 현장에 나가서 그날 들어온 출력 인원이 200명이 하게 되면은 저희 인원들이 그 200명들을 갖다가 잘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걸 하는데 면접을 볼 때 뭐 저도 면접을 보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 이게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느끼는 제 소회인데요. 성적이 좋다고 일을 잘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할 때 그냥 약간 일머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단 그 일을 갖다 하고자 하는 의욕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보고요. 그다음 성격을 좀 많이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저희들이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뭐 업체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또 내가 그날 일을 하는 사람들을 관리를 해야 되고 케어를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좀 소극적인 성향보다는 또 외향적인 성향들을 좀 선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하려는 의지라든가 뭐 그런 게 있는 사람들을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목소리가 작거나 이렇게 막 기어들어간 그런 건 별로 안 좋아하고요. 남자든 여자든 약간 좀 적극적인 사람을 많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인원을 갖다가 뽑거나 할 때도 좀 그런 쪽의 인원들을 많이 좀 선호를 했는 것 같습니다.